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어느덧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에도 전라북도에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또 시사토론은 그 중심에 서서 전북의 이슈들을 진단 해석하고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시사토론은 올해 치열한 논쟁 그리고 토론 그리고 보다 나은 이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많은 이슈와 쟁점들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또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오늘 종합적으로 다뤄보는 올해 2015년 결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의 논설위원이시죠. 김재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올해 저희 시사토론에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김종국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래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전라북도의 시민운동을 이끌고 계시죠.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올해 이제 2015년 결산으로 저희가 오늘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지방 정책 또는 지방 정치를 포괄하는 문제일 텐데요. 올해도 여전히 호남 홀대론이 있었고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도 여전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런 틀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먼저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시고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이 또 일부만 편성됐습니다. 도내 교육계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호남 고속철이 저속철 완행 처리되면서 이용객 한 명당 9,240원의 금전적인 손실을 떠안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초 기대보다 KTX 이용률과 관광객 유입 효과가 저조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인사 갈등이 우려했던 대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의 노림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전북 이전 계획도 없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간단히 보셨는데요. 예.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누리 과정 문제도 있었고 또 이렇게 나왔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쟁점들이 있었는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이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고 또 다양한 관점이 있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올해도 여전히 해결이 미완인 상태로 내년 넘어가게 됐습니다. 먼저 김영기 대표님 이런 상황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중앙정부가 지방의 분권 자치를 점점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으면서 중앙정부에서 무리하게 지방정부 어떤 지위나 역할을 무시하거나 개입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갈등이 아주 심화되고 있고 또 그 과정은 상당히 권위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지방정부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역할들이 점점 축소해 가고 있는 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적인 게 이제 누리과정 예산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부터 본인의 공약으로 3에서 5세 영유아들의 어떤 보육과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공약했으니까 국가가 예산을 꼭 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시대의 흐름이었고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박근혜 당시 후보 당선자가 잘 캐치해가지고 표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다른다고 실제 경제 상황이 어렵고 또 다른 데 쓸 게 많으니까 힘없는 어떤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과정 속에서 지방정부의 이제 고통을 분담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그런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하고 영유아를 이게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서 현재 어린이집을 복지부에 있는 걸 교육부로 옮기든지 그래서 하든지 아니면 그 지방정부가 하려면 시행령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가지고 어린이집도 교육청에서 내게 만들면 되는데 그런 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회의석상에서 이루어지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방교육청에게 교육예산 특히 누리예산을 이렇게 전부 다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고 또 힘으로 누르기 때문에 당연히 저항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그런 갈등이 전북 교육청과 어떤 교육부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가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4개 교육청에서는 유치원도 고통분담하자고 예산을 삭감하든지 폐지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내년부터는 당장
일정한 뭐 유보금이 있으니까 조금은 버티겠지만 바로 과거에는 어린이집의 문제였다면 이제 유치원까지 확대돼 가지고 3에서 5세 아동들의 교육과 보육을 누가 책임지냐라고 하는 이슈로 돼서 내년 상반기에도 상당히 많이 시끄러운 이슈로 되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슈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중앙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이 문제를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고 또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년도에도 이 문제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것도 예. 지방정부도 안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저는 예. 3에서 5세 아이가 어디로 가는 건 본인들의 자유라고 본다면 유치원에 가는 아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가 불평등한 어떤 조건에서 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청은 또 지방교육청대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모든 걸 책임을 중앙정부에 띄우고 자기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나왔던 게 또 호남 고속철 KTX 논란도 있었습니다. 올해 KTX가 익산 KTX가 개통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기대감 또 이제 상당히 기쁜 일이었죠. 근데 여전히 또 이 정식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김재 의원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해의 성과 한계? 예. 그 KTX가 4월 2일 이제 공식적으로 개통이 돼서 예.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대전 경유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전남 쪽 민심이 아주 들끓었었는데 뭐 다행히 이제 국토교통부나 코레일 측에서 그 카드를 접고 서대전 경유 카드를 접고 이제 정상 운행, 당초대로 이제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철도가, 서대전에서 익산으로 오는 게 이제 저속철이지 않습니까? 예. 기존 노선도.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300km로 달려야 하는 그 고속철도가 이제 저속철로 되면서 이제 그건 또 문제다. 예,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KTX가 우리 전라북도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자료인데 개통 전에 그러니까 2014년 4월에서 11월 정도 사이에 하루 평균 열차 승객수가 한 7,00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개통 후에 그러니까 올 4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하루 평균 한 300명 정도로 늘었거든요. 거의 30% 정도 증가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을 그 전년 대비로 비교를 하면은 승객 수가 전라북도로 들어오는 그 KTX만 따졌을 때 전라북도로 들어오는 승객 수가 한 72만 명 정도가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어떤 산술적으로 봐도 굉장히 그 전라북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또 한 가지 올해 뜨근뜨근했던 주제 하나가 기금운용본부의 공사 문제였습니다. 예, 김종국 교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신데 또 중앙정부가 전라북도를 또 이렇게 좀 심한 말로 농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도민들의 우려도 많이 있었죠. 예, 이 문제 중앙정부가 이제 막아야 할 움직임을 이제 막지 못하고 동조한 현상이죠. 서울의 이제 금융인들은 서울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건 명백한 사실이고 이제 강남과 여의도를 떠나려고 하지 않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LH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를 합쳐서 전주에 있는 주택공사를 뺏어서 경남 진주로 보내고 진주에 있었던 국민연금본부를 이쪽으로 옮기는 안이었기 때문에 크게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먼저 기금운용본부를 신속하게 옮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말하자면 이제 이 기금운용본부는 약 500조 정도의 체질인데 이게 한 2,000조 정도 된다면 체질이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와서 그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오기도 전에 아예 공사화를 추진한다 해가지고 아예 이쪽 본부를 여기를 온다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전남으로 이전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기금 운용 직원들 한 20명은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전주에 있는 사립학교 연금관리공단 전주에 있는 거,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거, 그다음에 제주에 있는 것을 합쳐서 전남 나주로 옮겼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도민과 함께 정치권에서 똘똘 뭉치지 않으면 상당히 내년도에 선거 이후에는 상당히 한 이슈가 될 것이다. 또 정치 시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또 공사로 전환이 되는데 약 한 1,700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고 국회 차원에서 이걸 잘 마무리한다면 금융 중심 도시로 이제 서울,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그 다음에 전주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트라이앵글의 어떤 하나의 축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중국에 있는 자본들이 이쪽에서 금융 중심이 큰다면 여기 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자금을 끌어갈 수도 있고 실은 기금운용본부장이 그 사람이 금융계 황제라고 그럽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힘은 막강하기 때문에 지난번 두 사람이 결국 분쟁 사태까지 벌어지고 서로 두 사람이 똑같이 물러났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막강합니다. 세계적인 은행,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우리 한국의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려고 계속 트라이를 하고 약속을 잡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금융 프라자랄지 이런 것을 잘 만든다면 우리 도민들이 주택 LH공사를 경남 진주한테 뺏겨서 세수가 몇천억이 마이너스 되는 그런 정말 한많고 슬픈 것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못하는 한계들이 이제 드러나는 사안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저희가 종합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이렇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주제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가장 뜨거운 생활 이슈라고 얘기하면 아마 아파트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특히 전주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광풍이 불었는데요. 그 결과도 좀 궁금하고 또 어떻게 되었을지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준비된 자료화면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파트 모델하우스 외벽마다 수십 대 1의 청약률을 자랑합니다. 높은 청약 열기를 앞세워 업체는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분양이 끝난 뒤 실수요자 계약률을 들여다보면 미분양 투성입니다. 계약을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놓치면 계약 못한다. 빨리 계약해라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일단 돈 가져와서 했는데 후회를 하는 거지. 투기꾼만 잔뜩 몰렸다가 물건이 좋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청약률만 잔뜩 높여놓는 이런 맹점투성이 분양제도는 최근 정부가 주도했습니다. 당첨된 뒤에도 1순위를 회복할 수 있는 청약통장 부활 기준을 6개월로 대폭 완화하고 미성년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입 유지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이 되셨고요. 네, 평형 변경도 수시로 가능하시고 이제 아이 어른 누구나 관계없이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파는 후분양이 도입돼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지만 건설업체들은 요지부동입니다. 개인끼리 매매할 수 없는 싱가포르식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이나 중대형은 선분양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논의만 될 뿐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제 110%에 육박하는 주택 공급을 볼 때 소비자 중심의 시장 형성, 그래서 후분양 제도를 전적으로 채택해야 되지 않냐. 소비자의 대출금으로 아파트를 짓는 선분양제도, 당초 서민주택 보급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없고 투기꾼만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셨습니다. 이 아파트 문제가 이 분양을 당시에는 뭐 굉장한 효과였는데 계약은 오히려 이제 미달한 상태다 이런 이제 이야기고요.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김종국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 지난번 뭐 중원 크레스 이런 뭐 풍경채 이런 것이 20대 1, 그다음에 에코시티는 40대 1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청약이 미달돼 가지고 일부에는 뭐 시장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이제 제일 처음에 저는 지난번 토론회 때도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를 했던 거고.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아파트 분양은 호수가 70만 호예요. KDI에서는 39만 호 정도면 적정하다 그래 매년.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세종시나 이런 데는 생산 인구 절벽이라는 현상이
오지 않았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이미 생산 가능 인구가 14세에서 60세까지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인구 네. 절벽이 와 있어요. 네, 경제활동 인구가. 초고령 네. 사회거든요. 15.4%.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높은 청약률이 있어야 할 것이 없는데 이거 남는다 해서 그동안에 아파트 업체가 조금씩 분양 가격을 올리니까 2년쯤 되면 한 1, 2천 정도가 남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건설업체에서 조장을 한 거예요. 이걸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경제적인 학자적인 측면에서 염려를 했었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저유가, 저원자재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오른다면 다른 물자재가 다 오르기 때문에 오르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단 한 가지 딱 오르는 것은 금리만 저금리거든요. 그럼 뭐냐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파트 분양을 그렇죠. 받기 시작한 예, 거예요. 예. 요인이 그것이 이제 모든 거 저유가와 저원자재의 이 세계적인 현상을 누르고 오히려 저금리가 아파트 광풍으로 불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했던 것이 이제 다른 것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아파트를 이렇게 해서 올려는 것을 했는데, 이제 가계부채가 1,300조다가 자영업자가 제일 오르는데 자영업자가 지금 520조 정도가 지금 부채입니다. 예. 이분들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약 3분의 1 정도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경제 축이. 예. 이랬을 때 거기에다가 또 50대, 60대들이 또 집을 팔아야 돼요. 이제 직장에서 나오니까. 이러면은 아파트는 공급량이 팔 사람들이 엄청나요. 업자도 팔아야 되지, 또 단카이 세대들도 팔아야지, 자영업자들이 팔아야지. 아파트가 이제 팔 사람만 굉장히 물량이 나오고.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예. 빠르면 내년도, 예, 늦으면 2018년에는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우스 푸어가 2008년에는 적은 규모로 있었지만 이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태로 올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내년부터라도 바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영희 대표님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시장 논리로 보면 뭐 내년부터 아니라 이미 과거에부터 왔어야 하거든요. 이미 주택 보급률이 네.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전라북도는 이미 거의 120% 가까이 지금 가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정부가 시장을 왜곡시켜서 끊임없이 그 주택업자라든지 공급자들에게 특혜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시장 논리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걸 앞으로도 저는 막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른 예산을 할 수 없지만 그 예측은 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한계에 온 거라고 보고요. 지금 실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뭐 세종시나 수도권의 인구가 그래도 어쨌든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전라북도는 지속적으로 임소가 가고 인구가 감소하고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저렇게 된 건 저는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옛날에는 1가구 2주택만 가까이 세금을 상당히 내야 했는데 지금 거의 세금 안 내도 되고 자동차 한 대 더 갖고 있는 것보다 세금을 거의 안 내고 있고 3개, 4개를 가지고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데 현재 대한민국 현재 우리의 어떤 경제 구조가 점점 있는 사람들은 더 돈 쓸 데가 없을 만큼 주체가 곤란할 만큼 많고 없는 사람은 네. 없다 보니까 이 주체가 곤란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뭐 주택을 전국에 뭐 20개를 갖고 있든 30개를 갖고 있든 내는 세금이 크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정부에서 그걸 또 조장하다 보니까 또 저금리고 네. 또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전라북도처럼 특히 지금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기획부동산의 어떤 사냥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건 이미 민선 시대 때 잘못된 어떤 도시개발 정책에 의해서 서부 신시가지부터 실제적인 어떤 토지 공급 과정에서부터 이미 많은 그 기존 토지가를 맞춰 올려가지고 예. LH 어떤 배를 채워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기가 그 쉽게 말하면 그런 관에서 또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업자에 들어와서 하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3호사단 부지의 문제도 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원래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컸다는 건데 그것까지 감안하고 이미 아파트 초기 분양가에 다 계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자꾸 업자들이 우려되니까 또 분양가를 슬그머니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하고 비교하면 그 한 150만 이상 또 그만큼 지금 주변에 우리 현실적인 아파트 시세들이 높다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마디로 실수요자가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게 아니고 그 차익을 누리는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은 바로 다음날 그 막 표지 들고 당첨되면 오세요. 1,000만 원 드릴게, 2,000만 원 줄게. 표지 들고 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현재와 같은 어떤
뭐 50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하게 예, 예. 됐는데 이 표는 결국은 나중에 그 아파트에 입주한 우리 전라북도 도민, 전주 시민들이 입주할 때는 원래보다도 훨씬 시세 원래 당시보다도 2, 3천만 원을 비싸게 주고 들어가는 꼴이 돼서 결국은 나중에 그 아파트 입주해서 사는 사람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공동으로 나눠가는 걸 그 이문을 기획부동산하고 일부 투기꾼들이 가져가게 되는 걸 지금 정부하고 지자체가 계속 비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의 어떤 이렇게 작전, 그다음에 이렇게 관내 또 이렇게 이 방조, 뭐 내지는 이제 뭐 이런 상황들이 이런 걸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결국 시민들의 몫이다 이런 상황인데 올해 이제 이 토론을 이제 제가 계속 이것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고 또 이게 이 아파트 문제와 함께 올해 전주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구도시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종합경기장 문제도 있었고요. 또 대한방직 부지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김재호 논설위원님 아까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대한방직 부지가 지금 한양 컨소시엄이라는 건설 업체죠. 예. 주택건설업을 이제 축으로 하는 업체인데, 이제 그 컨소시엄에 이제 한 2,500억 정도의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2,500억을 평당 그 부지 가격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은, 예. 2,500억, 그게 한 6만 6천 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00만 원대가 되는데, 근데 그 대한방직 부지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도 나오지만 뭐 용도 변경 문제라든가 그런 시비 때문에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공공용지로 내놔야 뭐 예. 아파트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것이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2분의 1로 따져서 한 600만 원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평당 분양가가 한 1,000만 원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그게 사업성에 과연 현재 있을 것이냐.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도 뭐 당장 내년부터라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리가 오르고 어떤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과연 60만 도시 전주의 평당 분양가가 뭐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이게 합당한 것이냐. 그건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계속 그런 쪽으로 지금 전주 지역의 그 시장 흐름이 가는 것은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는 도덕적 해이, 투기 세력들의 비양심적인 어떤 돈만 추구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LH나 전북 개발공사에서 공동주택 부지를 많이 분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적정 부지가를 내놓고 입찰을 시킵니다. 근데 최고가 입찰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광주 전남업체에서 전라북도의 만성지구라든가 에코시티라든가 공동주택 부지를 많이 가져갔는데 효천지구도 지금 광주 전남 쪽에서 많이 가져갔거든요. 근데 대부분 400만 원대에서 500만 원대. 예. 효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520만 원 정도 평당 부지가. 예. 그러면 이건 자동적으로 1,000만 원 정도의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해야 기업의 수익이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공사나 개발공사 같은 이런 공공택지를 조성을 해서 팔아먹는 그런 기관에서 부터 뭔가 예. 어떤 서민 아파트 공급이라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부지 판매 정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구조적이고 어려운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이제 전주 종합경기장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기 대표님 어떻게 이 경기장 문제 보셨습니까? 저도 제가 소속돼 있는 단체에서 오랫동안 이 종합경기장 롯데 쇼핑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했는데요. 예. 결국은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지만 결국은 전라북도와 전주시 긴장 관계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요구대로 어떤 대체 시설에 대한 어떤 예. 가시화하고 후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이 양자가 있는데 전주시가 뭐 힘의 관계에서 전라북도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면 저 상태로 계속 답보 상태로 가든지 그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전주시가 일정 부분 양보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40억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예. 대체시설에 대한 어떤 부지 조성 용역에 이제 들어가는데 전 단초는 꼈다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 보상까지 하고 그러면 한 14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단초를 꼈기 때문에 이제 전주시도 전라북도 이제 전주시 길들이기를 그만하고 이제 실제 탁상에서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경기장이 어떻게 하면 가장 중요한 관점은 도민의 이익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라북도 전주시 힘겨루기가 아니고 예. 도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나간다면 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가 저렇게 계속 갈등해서 경기장 그대로 둬도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10년 뒤에 더 그 가치와 철학에 근거한 어떤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진짜 전라북도 도민과 전주 시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놓고 경기장을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과거와 같은 어떤 공룡 대기업, 롯데 그런 대기업들에게 주는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최근에 그 이제 다른 문제지만 또 대기업들이 아파트 짓는 것도 또 반대하는 그 현재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장은 전주 시민, 전라북도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 이익에 맞는 방향으로 그 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를 김종국 교수님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두 번째 주제를 정리해 주시죠. 경기장 또 대한방직. 이제 대한방직 같은 경우 뒤에다가 이제 크게 한옥형 호텔을 짓는달지 제일로 좋은 것은 뭐 공원을 지어야 됩니다. 그 주변에 아파트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도청 주변에다가 또 아파트를 또 짓는 것보다는 오늘 아파트를 짓는 수익성이 가장 좋겠죠. 도청이라는 그런 그다음에 많은 정부 기관이 다 그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으면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저는 거기는 수익성이 된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공원을 만들거나 한옥형 호텔을 만들거나 100년을 보는 1000년을 보는 도시의 설계가 좀 이 도지사나 전주시장이나 완주군 이걸 가지고 참하는 저 정도의 계획도 근시안적인 계획이에요. 좀 그러지 말고 좀 넓은 계획으로 원점으로 다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말하고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가치와 철학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한번 저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좀 답답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만 올해 그렇다고 해서 또 좋은 소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도 많았는데요. 관련해서 관련 자료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국가 예산에 전북권 공항 용역비가 반영됐습니다. 전북의 수건인 국제공항 건설이 구체화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 의미와 앞으로 공항 건설 절차 등을 알아봤습니다. 농생명과 탄소, 복합 소재 부품은 전라북도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 특구가 오늘 전주와 완주, 정읍 등 3개 시군에서 출범했습니다. 백제 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오늘 선포식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이 관건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라북도에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전주가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 도시로 최종 선정돼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올해 좋은 소식도 그래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항 문제, 오랜 수건이었는데 이제 실마리가 풀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김 대표님, 이 공항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오셨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저는 뭐 좋은 소식이면서 좀 분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제공항이 부지 다 보상까지 끝나놓고 특정 정치인들의 사견 때문에 중단됐는데 그보다 늦게 시작한 청주공항은 좀 노다지를 캐고 있거든요. 아까 호텔 이야기 했는데 청주는 관에서 호텔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기업들이 가서 지금 20개 정도 호텔을 건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들을 여기다 수용할 데가 없으니까 알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필요하니까 호텔을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서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새만금 김제공항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시민운동가도 이제 가끔 외국 나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하루를 허비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영종도까지 가는데 새벽에 가가지고 막상 비행기 탈 때는 오후 3시나 뜨고 그러더라고요. 뭐 12시간을 길거리다 벗고 일본이나 중국을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든 어떤 현실 정치인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런 한편으로 반갑지만 분노가 일고 있고 또 저 새만금 공항이 앞으로 되려면 충남이나 또 전남의 어떤 견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가 만들어진 그쪽이 손님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정치권이 진짜 단결해서 막아내고 이제는 공항 문제는
너는 할 것이 있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과거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비행기 타고 다녀요. 배 타고 안 갑니다. 유럽 갈 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실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반대가 있으면 반대를 최대한 설득해내고 보상이 부족하면 전도민 차원에서 보상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해줄 것인가를 연구해 나가면서 그런 어떤 중요한 전라북도 시책 사업들은 소통 과정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이번에 새만금 공항에서는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좋은 소식이어서 좀 힘있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연구개발 특구도 이렇게 이 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참 좋은 소식 중에 하나죠. 뭐 겉으로 들어서는 뭐 건물이 들어서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대덕, 광주, 대구, 부산, 그다음에 전북 5번째 됐고 그 동안에 이제 김한주 정부 지방 정부에서 키스트 분원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연구 단지 이런 것들을 유치한 것과 함께 이것이 이제 활용 점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5년 동안 적어도 법인세 이런 것이 면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건 콜마 한국 화장품을 대량 생산하는 게 원래 전북에 여기 있으려고 하다가 이게 여기 연구 개발 특허가 안 되니까 이게 대전으로 갔어요. 대박을 좀 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실은 이제 송하진 지방정부에서 뭐 농생명, 산망농장 하지만 잘 안 보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농생명 쪽에 이제 이런 걸 한다. 그 다음에 탄소를 한다. 인쇄전자 한다. 이런 거 3가지 걸 묶어서 완주, 정읍, 전주 이 3군데에다가 이렇게 연구개발 특구를 한 것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가 있어요. 지방정부에서 지원금을 안 주더라도 자기들이 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는 이런 걸 아주 참 잘한 일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굉장히 참 좀 웃어도 되는 얘기다. 이렇게 역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니 그래도 얼굴 좀 환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좀 올해 백제 역사 유적지구 유네스코 등록, 그다음에 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또 이 U20 이 월드컵 이런 게 유치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북 연구개발 특구 그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용역비 확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거기에 더해서 또 익산의 백제 역사문화 유적지구가 이제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이제 등재가 됐는데 금마에 있는 미륵산 밑에 미륵사지 같은 경우에는 한 90년대에 익산 지역 주민들이 미륵사지를 좀 복원을 하자. 백제 시대에 웅장했던 유적을 현대로 복원을 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백제의 어떤 유상을 알리는 그런 문화 유적지로 삼자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이제 잘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전라북도나 익산시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신라 유적에 비해서 백제 쪽 유적은 굉장히 홀대가 많이 됐었거든요. 뭐 자료가 있네 없네 그런 핑계 속에서. 근데 그런 데에 대한 백제 문화 유적에 대한 관심이 이번 기회에 촉발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 태권도 대회 이제 5월 달에 러시아 대회에서 이제 2017년 무주 대회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 대회는 모든 태권도 대회가 한번 열리면은 한 50에서 150개국에서 선수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러면 한 500에서 한 1000명 정도의 선수단이 오고 선수단은 한 2000명이 넘는 그런 대규모로 오는 관광적 효과가 생기는 거죠. 굉장히 큰 대회거든요. 그런 대규모 세계 태권도 대회를 전라북도 우리 무주가 유치를 했다. 그건 굉장히 지역의 전라북도가 말하는 관광 활성화, 그런 맥락에서도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전라북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굵직한 것들이 많이 유치가 됐던 그런 한 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역사,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측면에서 아주 큰 기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올해 한 해 2015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상당히 저희가 계략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아직도 미완의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제 다뤘던 주제들이 사실은 완결된 주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2016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지 이런 문제를 한번 자유롭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 대표님 먼저 한번 전망해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올해 한 해 주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대부분 완벽하게 해결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결국은 내년, 내후년으로 과제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 첫 번째는 야당이 승리해야 박근혜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어떤 전북의 어떤 지위나 역할, 위치들을 새롭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30년 이상 독주 체제를 왔던 특정 당당의 독주를 내년 총선에서는 다당대 형태든지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자신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내고 서로 상호 간의 선의 경쟁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과제인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야당이 정치권이 이합집산의 과정 속에서 과거의 어떤 독주체제가 무너지려고 하는 어떤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조짐들이 하나의 조짐이 아니라 완결적 구조로 가고, 이후에는 정당법이나 선거법을 바꿔서 한 당이 영원하면서 독주를 하지 못하는 다당제와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또 권역을 도입해서 중앙이 모든 걸 독점하는 걸 막아내는 이런 정당법, 선거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진행되는 1차적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년 선거에서 전라북도에서도 한 당이 전부 다 한 색깔로 당선자 리본을 똑같이 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예. 다시는 보지 않아야 하면 그것이 밑받침이 돼서 향후에 어떤 전라북도 발전에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권에 수용되고, 그러한 목소리들이 토론되면서 도민을 위한 어떤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나와 있는 누리과정 문제는 정치권이 법 개정만 하면은 금방 지금 내일이라도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 어떤 문재인 대표가 약속했다 또 못 해버렸잖아요. 근데 실제 내년 총선 이후라도 그런 미비한 법이 있으면 법을 개정하고, 기금부 문제도 결국은 법으로 명확히 해놓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존재가 없는 전라북도 정치권을 심판하는 내년 어떤 상반기 총선에 돼야 한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이제 전라북도 정치권의 변화가 돼야 이거 이제 다당제 형식으로 돼야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는 거기서 여야가 적어도 섞어져야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라북도는 선거가 필요 없습니다. 중앙에 가서 공천운동만 해가지고 공천장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의 검증 없이 당선된 지역이에요. 선거가 없었어요. 몇십 년 동안 여기가.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제대로 비판받지 못하고 선강 크지도 못하고 뒷전에 물러앉는 것을 저는 이 지역사회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다당제로 되는 것은 오는데, 거기에다 다당제 중에서 지금 이끌고 있는 여당도 포함되어야 우리 전북이 발전하는 한 축이 된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희 의원님, 이렇게 두 분께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통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현안과 이슈를 정리했다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전북권 국제공항 이야기도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고, 또 다른 어떤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은, 현안은 결국 해결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제공항 이번에 불과 한 40억 정도 예산 가지고 8억이나요? 8억. 예. 용역조사비 8억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는데, 시작하는 거죠. 예. 이제 출발하는데 의미를 뒀을 뿐이지, 지금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전라북도나 그 관계 시민단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서 정치권이 이 국가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 누리예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 박근혜 정부의 그 정책 기조로 보면은 대선 끝날 때까지, 다음 정부가 될 때까지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 내년 4.13 총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총선에서 국회의원들이 바뀌게 되면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정치 세력들이 누리과정 보육 대란이라는 이런 어떤 비상식적인 국가 망신적인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촉발된 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뽑힐 수 있도록 유권자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다 이제 공유해 주시는 말씀이
정치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최근에 정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일에 좀 더 본격적으로 토론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이슈를 2015년 결산으로 다뤄봤습니다만 마무리 말씀을 한번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김종욱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중앙정부와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나름대로의 시작의 의미 또는 희망의 싹은 본 금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금년에는 이제 내년에는 정치의 해니까 정치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현명한 도민들, 그리고 좀 한 단계 성숙한 도민들이 됐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기 대표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정치나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올바른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을 육성해야 하는데 그건 도민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이 과거 이전에 색깔에 의한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진짜 유권자 한 사람이 진짜 지역에 근거해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사람인가, 정당보다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고 투표행위를 해야만 전라북도가 이후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또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협력해 나가면서 과거와 어떤 마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된 자세로서의 어떤 전북의 모습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어떤 일이 있어 전라북도는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일조하는 게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적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2015년은 굉장히 희망찬 이슈들이 좀 덜어 있었던 해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연초에 KTX 갈등으로 좀 시끄러웠고 또 누리과정 때문에 시끄러웠고 그러지만은 뭐 연구개발 특허라든가 새만금 사업에서도 예산이 지금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새만금 사업도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가고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어떤 좋은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낙후다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희망찬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2015년 한 해를 결산해 봤습니다. 특히 올해 시사토론에서 다루었던 많은 주제들을 종합해서 오늘 이 토론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희망과 절망은 뭐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희망과 절망은 사실 생각에 따라서 또 어떤 마음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 이슈를 정리해 보면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아까 이제 가치와 철학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 절망을 좀 희망으로 바꿔나가는 마음의 자세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전북 도민들이 조금 더 이런 문제 냉소주의에서 벗어나서 지역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더 깊이 성찰하면서 힘을 모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